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회사에서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문이 다 같이 모인 건 진짜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따금씩 얼굴을 모이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부사장님께서 불러주시면. 전 화상 미팅 좋아합니다. 화상 미팅 좋죠. 네. 전 맛있는 것만 사주시면. 항상 잘 사주시니까 또. 그래서 맛있게 먹어만 준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부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생활배달 관측소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 너무 기뻤어요. 서로 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를 많이 주셨는데 그래, 우리는 생활을 보고 있지. 그것도 즐거웠고요. 생활의 발견이죠. 그다음에 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의 장점이 절대값이 아니라 변화의 역동성의 출발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관측소. 이계양 박사님이 주셨던 키워드였는데 관측소다. 너무 멋졌어. 일단 관측소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잖아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멀리 조망한다는 느낌이 좋고 그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그런 느낌도 좋죠. 왜냐면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조망을 넓게 하면 넓은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다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왠지 외롭잖아요. 관측소라는 느낌 자체가.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커피 막 드시면서 한밤중에 외계에서 온 신호를 막 받고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그게 굉장히 로맨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이름 지었을 때가 저는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이런 거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3년 정도. 그런가요? 4년. 4년. 우리 4년으로 합의를 합시다. 네, 백경 천사님께서 다시 브랜딩을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너가 볼 때 어떠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저도 그때 다시 이렇게 글자들을 짚어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때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처음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줄까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특히 태명일 때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고민해요. 똑같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름 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해나갈 때의 서로의 생각의 주고받음이라는 것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오신 분들도 그 유지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국민 씨가 이번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체험을 해보면서 근데 본인이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겸허함과 동시에 난 아직도 배고프다는 그런. 배는 실제로 고프긴 한데. 근데 라이브 방송을 혼자 개인 채널에서 하시는 걸 옛날에는 정말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연구원이자 또 이제 선배로서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네. 저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많은 조직분들과 함께 경험을 해본 게 좀 많거든요. 다른 곳의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노트를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신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컴퓨터를 앞에 놓고 네네. 쉬지 않고 제 그죠.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척하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팀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팀이랑 함께 세미나 한 것도 보여드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토론할 때 막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쭤보고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결과들을 회의 끝나면 바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잖아요.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정돈을 예쁘게 하셔야 되니까 사무용 언어로 막 바꾸고 몇 번의 추인 과정도 거쳐가지고 뭐 때에 따라서는 며칠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금방 결과를 서로 내고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민함에 대한 것들을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저를 또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지 또 만나기 귀찮으니까. 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 능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사회에서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는 날 것 그대로 전달해도 서로 간에 가감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케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문화가 많은 곳에 좀 가길 바라요. 근데 이 모임 하고 나면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네요. 고통을 집약할 것이냐 네. 아니면 물타기에서 느릴 것이냐 네네. 그 집중을 차이네요. 엄청 해야 돼서. 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부사장님이 의도하신 방식인가요?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꾸로 그런 능력을 배운 거죠. 저도 똑같이 이제 빨리 정리하는 습관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예쁘게 정리하고 이런 게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한 일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정돈되면서 유실되는 정보가 많아요. 맞아요. 어떤 거는 사실 날 것 그대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있는데 사무용 언어로 딱 정제하는 순간부터 뉘앙스가 제거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을 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그게 좋아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뭐 오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 저번에도 저희 같이 촬영했었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딥한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체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핵심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모호성과 구체성의 그런 줄다리기 같은 건데요.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표현이었어요.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이겠죠. 네. 그랬을 때는 그 명확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서의 어떤 뉘앙스를 오도할 우려가 있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달력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꾸준히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언어에 대한 부분들,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표현상에서의 엄정함을 추구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나의 설명을 해야 된다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보통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달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네네. 또 이걸 듣는 분이 가지고 계신 애정의 크기하고 그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면 내가 부족할 때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화자의 준비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고 때로는 견해라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존중인 것 같아요. 그 대상자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좀 미숙함은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라든지 옳지 않은 관점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제거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타자화시키거나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도 험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오해도 커질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측소로서 약간 고고한 등대처럼 외롭게 어떤 걸 관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또 관측할 때도 애초에 그런 존중하는 마음. 그렇죠. 내가 존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라면 견해를 가지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처받는 것이 본질을 훼손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시잖아요, 베테랑. 베테랑은 아니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선배님들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더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으신 분과 커리어를 시작한 지 그 기한이 짧은 분들과의 어떤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그 정도. 그런 미스매치에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저는 사실 부사장님과 대화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한참 후배인데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또 수용해 주시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현님이 옳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옳은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게 본인 생각과 유격이 있더라도 곰곰이 고민해 보면 수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했던 옳은 얘기를 인식하고 판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능을 갖춰야 되는 거는 청자의 몫이에요. 근데 화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텍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멘틱이 있거든요. 신텍스는 이제 표현의 방식이고 세멘틱은 안에 있는 의도와 뜻하는 바들이죠. 근데 세멘틱에 대해서라면 저는 직장에서 할 때의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서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발전적인 형태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신텍스는 이제 약간의 택틱이 좀 요구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가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거 배우셨죠? 전달법.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커리큘럼이에요. 저 잘할 때는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저희 때 어떻게 썼냐면 나 때는 말이죠. 한 반에 7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훈육의 방식 자체가 거치셨어요. 정해진 시간 이내에 70명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70명도 정말
정말 와일드 라이프의 70명. 그러다 보니까 뭐 체벌도 흔하게 이루어졌고 전달을 일방적으로 하셨지 다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묻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발표해볼 사람, 손드는 친구들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샤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거의 못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더 민주적이고 기회가 많은 명수로 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의 방식들을 배워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훈련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인데 사회에서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이 많아서 이 양자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진 거예요. 훈련은 오히려 그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을 것이냐. 왜 그러냐면 예전 방식으로 교육받았던 분들은 누군가 나한테 이거를 요청하는 얘기를 했을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지시를 하는 거지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루함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조직은 비교적 리버럴한 편이잖아요. 다른 곳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많이 적은 편인데 고루한 조직이라든지 옛날 방식의 문화에 있는 분들은 엄청 그걸 힘들어 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했던 많은 강연들이 뭐였냐면 MZ세대와 소통하는 법 그런 강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내용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갈등이 아예 안 생기거든요. 방법으로서의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스킬을 좀 배우면 나을 수도 있다. 전에 저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인바이트 하는 사람이 되라, 너가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가 찾아가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표현을 예쁘게 바꾸면 너가 인바이트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대받는 사람이 되자. 더 예쁘지 않습니까 표현이?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이거든요. 너 인바이트 받는 사람이 돼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서 초대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얘기니까요. 미국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써 있잖아요. 문에 No soliciting이라고 와서 이렇게 문 두들기고 뭘 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누군가 관심이 없는 분한테 다가가서 강권하는 모드로 가는 순간부터 상대는 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시죠.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 왔지? 당신이 나한테 줌으로써 당신이 이득을 얻는구나.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수성이라는 것들은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선택이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줄을 서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갈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어떤 훌륭한 요식업계의 그야말로 태두 같은 분인데 식당이 처음에 생기면요 저희는 최대한 손님이 천천히 오시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분들도 처음에 미숙하대요. 그러니까 막 손님이 한꺼번에 오시면 당황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씩 두 분씩 오시면 연습도 되고 충분히 내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공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공력을 천천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다가가면서 할 것인가의 그런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깊은 고민을 하면 그만큼의 효용이라든지 의미를 갖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자. 그를 통해서 그와의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자. 저희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면 약간 존중? 상호 평등한 눈높이에서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갑을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갑과 계약서에 을이 있죠. 사실은 서로 간의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해야 옳은데 그렇지가 않고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제공해 주시는 분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문제로 좀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서로 존중해서 아름답게 일할 수도 있는데 상호 간의 그런 형태의 불균형 같은 것을 태초부터 알부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쉬웠던 거죠. 정당함에 대한 부분들,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은 이제 외부에서 초대 받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으로 초대를 받으시는 걸로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그것보다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도모해 왔죠. 이런 일을 해줘가 있고 이런 걸 부탁합니다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차이는. 근데 그 차이로부터 그 이후의 일이 결정돼요. 해줘가 되는 순간부터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배가 되고요. 부탁합니다가 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협의하고 존중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상호간에 하는 작업들을 오래 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존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류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분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일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일을 선택하셨다고. 여러분도 우리 조직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턴십을 거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과 논의를 한 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 아니었어요? 인턴 때 솔직히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로 사람 보고 들어왔던 것 같기는 해요. 적어도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였으면 결정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늘 상존할 텐데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란 게 또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부서가 선호하는 인재상이 또 약간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걸 헤쳐나갈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만했죠. 그때는 뭐였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뭘 알게 됐냐면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함께 갈 도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와보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고 사회현상이라든지 사람 마음을 읽는 일을 해보셨던 분들을 모셔왔죠. 오실 때마다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전 놀랍죠. 왜냐면 제가 그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을 봤어요. 학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다양한 관점이 세상에 있고 각자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 관점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산업사회 모델은 이 일이 정해져 있고 이 일을 할 사람 충실하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 그렇지가 않고 다 다른 색깔과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어렵게 얘기하면 노동이 끝나고 창의가 새로운 형태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실하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해왔던 분들의 시대는 이제 로봇과 AI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생각과 거기에 따르는 숙고를 팔 수 있는 분들이 새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모셔올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훌륭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적용되고 있다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거의 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사실은 다 아직도 그거 보지 않나? 기존의 객관적인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세우는 것보다 특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메저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형태의 인지와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의 힘을 측정하는 걸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의 공정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일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 방식을 따르던 기업들은 반성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정말 창의성이 주요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지금 거의 다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 MZ세대와 왜 기존 조직과 뭐 갈등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도 부사장님 말씀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프로블럼 솔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문화 적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면 성실함이 필요하다거나 그걸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또래들이.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삶에 대한 고울에 동일하지 않음에 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예전보다 숙련해서 얻게 되는 효용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라이즈라는 게 무서운 게 작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효율의 극대화가 요구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극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뭐 플랫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능화에 대한 부분들에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그런 지능화와 전 지구적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얼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구되어지죠. 그 쟁투 속에 지능적인 생각하고 창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의 고울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인류사는 지금 그렇게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런 미래를 좀 준비하는 분들은 그쪽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의 문제다.
그리고 속도 차는 있다. 부사장님이 강연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모바일 오피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다른 회사들이 다 출근으로 변화하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고 있는데 대척점에 서 있는 부사장님께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벌써 7년 넘었죠? 저희는 모르죠. 네, 저희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어떤 거였냐면 가장 먼저 한번 해보지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사장님께서 네, 제가. 스스로도 네, 저는 뭘 가지고 있냐면 변화를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큰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산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기억이 글을 쓰거나 다른 기업에 가서 전달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하네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업에 따르는 제안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 뭐였냐면 업무를 재정의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는 협업이 많았으니까 같이 막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니고 혼자서 한다면 같이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번에 팬데믹처럼 갑자기 딱 나와버리면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을 하는 순간 갈등이 정말 엄청나요. 이번에 일본에 그거 나왔거든요. 일본에도 팬데믹 때 워낙 힘들어가지고 재택근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장 찍으러.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일본 지금도. 전자결제 하더라도 도장 찍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도장 찍는 거 자동화라고 그랬더니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셨대요. 도장을 집어넣으면 문서에다 찍어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집어 넣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결국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관행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것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똑같이 그때 기억이 있는 게 가능할까?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두려움은 막연한 거구나. 그리고 두려움은 때로는 연유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관성 같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두려움이 실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두려움이 작동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중간중간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야도 있었고요. 이런 근무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애매한 추정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뭘 하게 됐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조직에서 일하지 않으셨을 텐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주도권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선택권인데 각자에게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서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근무의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뭐 로그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5분마다 보고하시고 제가 강의 때 썼던 자리 연비 음악 까시고 이러면 그때는 근무의 자유화 아니거든요. 근무의 자유화가 형식이라고 한다면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디 있어도 훌륭한 결과를 내시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결과를 서로 개인별로 내시고 그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하실 텐데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선행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동료를 함께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고 그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저는 이쪽이에요. 믿음을 주셨던 걸 느꼈던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미담 좋습니다. 송기령 미담. 미팅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하셨는데 저 그 미팅 때문에 회사 가야 되는데 화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화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미담이 안 된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화상으로 하게. 그럼요. 예,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로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데 부사장님 저 회사에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 동선 자체가 겹친다면 Y는 아신데요. 아닌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화상을 선호하겠죠. 맞지. 네. 맞아요. 그럼 고양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택근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업무가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정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저희 회사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출발은 마음이고요. 나오는 거는 형식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형식을 아무리 정하더라도 살감을 못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마음이 굉장히 깊으면 좀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웃죠.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그 부분에 제가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원래 아니었을 때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재택근무로 한 해 만에. 근데 그때만 해도 재택근무라는 건 좀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 한 해 만에서 그래 하자로 이제 합의가 됐을 때 설마 누가 하겠어 했는데 다음날부터 안 나온 분이 계셨대요. 영 과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런 분이 계신 것 자체가 무사히 사람을 잘 데려오신 게 아닌가. 다 느끼지 않나요? 서로 보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까지의 과정이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기억이 나죠. 처음에 오셨을 때 3개월 넘게 함께 발을 맞춰보고 본인이 연구한 거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서로 탐색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 할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걸 상상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같은 주파수인지를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닐까요? 저는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선택되었나요? 저 네. 궁금해요, 정말. 아, 저 사람은 관점이 그만의 것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생각을. 그 자기 생각을 우기지 않고 전개할 수 있구나.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느냐. 이제 이걸 봐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들어온다, 안 온다는 게 느낌이 좀 있으시죠. 여담이지만 저는 왜 오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펼치는 걸 주저하거나 그만큼의 생각을 펼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주장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어떤 거냐면 생각이 있지만 표현을 주저하는 분.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뭐 여쭤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서로 간에 맞추는 주파수에 대한 기대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펼치기를 주저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만큼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만 적어도 저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의미를 가지는데 그때 주저함이라는 게 겸양을 넘어서 나중에는 수동적인 태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그거는 이제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래도 말을 쉽게 하는데 보통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을 하기 주저하게 맞아요. 되고 상호 존중을 한 후에 그가 안전함을 느낄 때부터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안전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예요. 근데 저는 언제 제일 큰 웰컴 온 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승선을 환영합니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저랑 이제 스터디 그룹을 같이 계속 해오셨으니까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신 다음에 2개월 좀 넘게 지나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저는 이제 드디어 왜 저를 보시면서 뭐 이런 거 좀 더 고민해 보셨어야죠 라든지 그건 대등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청나게 기뻐요. 앞으로 할게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저 처음 입사했을 때 딱 인사 이제 하는 자리에서 저 눈을 보시면서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주장을 말씀 못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나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과 아닌 분 사이에서의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포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말하는 것이 겸양이 아니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게 제일 컸는데 네. 부사장님 무슨 말도 일단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옳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한 거, 느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의 교육이 너무 슬프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든 사람들이 부사님이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라고
감사하고 안도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완벽하진 않고 전 적어도 우리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할 때 같은 연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양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됐을 수도 있고 너무나 미션이 명확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간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 고울이고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숙지하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의견을 좀 안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사장님이 들어주시는 태도도 태도인데 그러니까 선배들 보면서 아 저렇게 말해도 되구나.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이 처음이니까 여기가 내가 이렇게 막 뭔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나의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저만의 장벽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뚫고 가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좋은 선배들과 함께 일할 때 장점이죠. 문화를 만들고 그로부터 금기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는 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의견을 내면 그거를 취합하고 데이터로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하나 비밀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의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계속 보잖아요. 쉴 새 없이. 여러분도 지금 트렌드를 본 지가 뭐 2년, 3년씩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5년, 10년을 하게 되면 사회 변화가 여기 내재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했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 메커니즘이 내재화되는 순간 내 의견이 아니라 사회 의견이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의견이 엄청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선배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 트렌드가 지난 4년 넘게 지속되어졌고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변화 속에서의 어떤 로직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정점에 대한 것들을 다른 형태의 관점을 볼 때 부과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드디어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사를 상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부사장님이 가서 PT 하면은 와 진짜 저거 너무 인사이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면 그냥 주장 중 하나로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약간 아우라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어리니까 더 그냥 말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관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설명할 것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걸려요. 상호 신뢰라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성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사회 변화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읽거나 읽은 것 속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걸 넘어서 그 산업계가 필요한 이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실천적 방법식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시간이 해결될 문제인데 그 시간 좀 당기고 싶으면 좀 더 깊은 산업적 이해를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희 원래 하는 일,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하는 일을 할 때는 너무 객관성을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 주장을 너무 저항받는 경험을 많이 해서 앞선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어디까지 내부의 토론을 위한 자기의 생각의 전개는 관점이 의견이죠. 그렇지가 않고 내가 공부한 결과를 펼치는 작업은 주장이 아니라 제시가 맞아요.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국리를 그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객관적 사실 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그에게 강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고민을 했는데 선택은 맡기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미묘하거든요. 얼마만큼 객관적이냐,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얼마만큼 현실적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예. 미묘한 차이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 주장이 아니라 해석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고 현실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장, 전개, 제시, 해석. 근데 그 언어가 태도를 형성해요. 그 태도가 언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민감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오 역시 이거 지은 SB의 멘박스 SB의 네. 누구의 코트예요? 이거 오 역시 이런
이런 언어라든지 그러면 저희의 태도,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인 모든 게 쌓여야 그런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쌓인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각자가 정리한 자료들을 설명하실 때 의견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았습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캐릭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턴십에 있던 분들 예전에 2학년, 3학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인턴십 끝날 때 함께 일해볼래요가 아니라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떠세요라고 알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 골든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침묵이 엄청난 웅변이고요. 누군가는 달변이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의 방법을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건 타고나는 거, 배워온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각자가 다른 형태의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는 좀 먼저 겪어봤으니까 알려드리죠. 여러분 5분이 다 다른 형태의 말하기를 하실 거고 아우라를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방법도 다 달라요. 마인드 마이너라는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중들한테 인식되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10년이요. 10년 버티시니까. 한 1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고민해보고 전개할 때 그런 형식을 따른 일을 한 거죠. 그 형식을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을 그럼요.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을 정하는데 6년 걸렸는데 계속 다른 형태의 언어를 빌어와 보고 차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오래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 거고 전개할 때도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인식하고 동의하시는 거지 갑자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섭섭자 종민 씨에게는 어떤 브랜딩을 하실 수 있는지. 종민 씨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언어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제가 관찰해야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고 화려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관찰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상호작용 속에서 그의 진실성, 그의 진정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방법이 있고 다 다른데 각자 존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나면 이제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숙련하고 조언도 듣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도 굉장히 미숙해가지고 선배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언어 습관이나 발음에 대한 것들, 표현의 방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엄청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젊으신 시절에요? 나이가 들어서 꾸준히 들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듣고 있고 더 많이 나아지려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자료들, 영상들 보시면은 저 때 습관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남긴 것들 보면 지금 보면 어떤 치기 어린 표현 방법이나 실수했던 것들을 보면 뭐 얼굴이 붉어지죠 당연히. 제가 이제 부장님 옛날에 막 최초의 방송 자료 같은 것들 세바시 같은 거 7년 전 7년 그게 또 벌써 거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미 거의 완성형에 도달한 것 같은데 계속 그렇지 않고요. 미숙함도 있었고 편집을 잘해주신 것도 있고 더 배울수록 부끄러워지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렇죠. 저는 부사장님의 변화도 은근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같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어그리. 새로운 분이 조직에 조인할 때마다 그분을 따라해요, 제가.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 표정이나 아니면 말하는 게 닮아진다고. 인간이란 종이 서로 간에 계속해서 모사한대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조금씩 배우죠. 표현이나 언어 습관이나 다 배워요. 예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킹아? 이거 연습했다. 대박이다. 이거 연습해오셨다. 인정했다. 역시 전문 방송인. 누구든지 그래요. 서로 애정이 있으면 배워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호응이 되기 때문에 배워요. 아이도 배우고 다 배워요. 누구든지. 저한테 애정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애정이 없으면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애정하겠습니다. 머리 붓고 이제. 그때 안경 써봐요. 네네네.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다르게 해요. 다 각자가 받은 재주나 모습이 다른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다른 걸 일관하면 돼요. 다르게 일관하면 나중에 인지도 남지만 본인도 그만큼의 자기 모습을 완성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찾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본인을 보는 건 거의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게 사람들 생각 보고 전체적인 사람들 전체의 움직임도 보잖아요. 근데 자신을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동료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당신은 이 부분 너무 훌륭하고 흥미롭다는 얘기를 해줘야
그게 펼쳐지는 것이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다 나눠드리면은 다 저보고 영혼 없다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너무하십니다. 저 진짜 다 영혼을 담아서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네. 봐봐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소울리스로 아까 6년, 10년 동안 그 의도를 갖고 준비를 하신 건데 외형적인 것도 있으시잖아요, 캐릭터가. 특히 그 시대였으면 저항 같은 거 다르면 주목받잖아요. 다른 게 주목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전 관종 이런 걸 떠나서 저의 기조는 그거예요. 조금 이 세상의 다양성을 하나라도 추가하자. 네, 기여하는 이런- 거죠. 네. 이런 회사원도 있어 라는 걸 내 자신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일에 있어서 나의 뭔가 커리어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양립할 수는 없는 건가? 이게 왜 모순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B612를 발견했는데 그때 클라운 옷을 입고 가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그 얘기거든요. 형식이라든지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브릿지 뭐 이런 얘기들인데 밀도를 높이면 그런 게 종식돼요. 내가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내가 설명하는 언어의 밀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의 크기가 크면 그때는 압도시킬 수 있거든요. 충실함을 만들면 형식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일관되어지면 처음부터 청자가 각오하거든요. 저분이 그럴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그에게 각인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반대의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저의 가치관은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하나로 정의할 수 없게 하고 싶다. 메타몽 같은 네, 좋죠 뭐. 근데 브랜딩을 요즘에 셀프 브랜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꼭 한 가지를 꾸준히 밀고 가야 한다,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효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펼칠 때 다채로움 자체가 나의 어떤 표상이자 나의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양성을 위한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인지를 많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단일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그분의 인지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형태의 인지가 요구되는 쪽에서는 한쪽이 더 유리합니다. 아까 밀도 얘기하셔서 저도 또 다른 한 가지 좀 고민 지점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되게 대중적으로 퀄리티가 많은 정보를 좀 쉽게, 그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근데 그런 좋은 컨텐츠가, 정말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설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컨텐츠가 뭘까? 혹시 그런 거에서 팁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저자의 그 살아온 생애를 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분이 그 주제에 얼만큼 천착했고 진지하게 연구해 오셨는지가 결국 밀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시대의 흐름 정도를 알고 싶다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효용에 따라서 정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깊은 바닷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디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더 넓은 형태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두 개를 병합할 거냐, 혹은 새로운 관점을 올리는 것으로 나의 당돌한 어떤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줄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거에 기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본진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성찰하고 들어가야죠. 그냥 하지 말고. 굉장히 그냥 하지 중요해요. 말라요.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건 나의 해석의 어떤 주관은 어느 쪽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 주관이 객관화되기 위한 준비나 혹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누굴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확실한 건 전달자라는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전달의 방식을 자동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리티, 고유함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보면 답을 주잖아요. 이미 정리된 것들은. 이제 그보다 깊은 것들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이냐,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이냐라는 게 있었는데 구분이 오히려 없어지고 새로운 구분자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 집단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독창성으로 가겠죠. 얼마나 독창적이냐, 예. 독창적이지 않느냐. 독창성이라는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옛날에 인도에 현재 수학자가 있었는데 평생 동안 남들이 했던 증명을 하고 끝났대요. 이유가 일반적인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견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선배들이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늘 나오잖아요. 거인의 어깨라고. 그래서 독창성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대부분 답이 아니다. 누군가 했거든, 그 생각은.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했던 선배들의 생각을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창적 컨텐츠와 그냥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전달자의 역할도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달력을 키우는 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이제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전달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시작했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또 옛날 얘기긴 하네요. 집마다 백과사전이 있었고 백과사전. 읽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 훌륭한 정보이긴 한데 팩트 위주로만 돼 있고 관점은 제한되죠. 두 번째로는 아웃데이트 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죽은 지식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달만으로는 어려워요. 해석이 붙어야 된다. 해석은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따금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거소를 정할 수 있는 건 일종의 특권인데 그런 것들이 익숙한가요? 저 익숙해졌어요. 하루에 카페를 3번을 갈 때도 있어요. 저는 회사 내에서는 장소를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제가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 회사 왜 왔어? 이 말을 그거 왜 오시는 거죠, 자꾸? 생활의 관리를 위해. 그런 것도 있고 네. 대면 상호작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희 예전에 개콘이 밤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으니까 그거 맨날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개콘이 끝나는 음악이 나오면 죽고 싶다 뭐 이거. 월요일에 오니까? 월요일에 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월요병이라는 게 정말 컸던 게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 끝나니까. 저희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였냐면 주중에 약속을 잡아?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진짜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험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끝나는 시간에 의사결정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부장님이 6시쯤 돼가지고 회의나 하지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저 약속 있는데요 라는 얘기 하는 건 진짜 엄청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친구들도 그런 회사들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도요? 아직도 잔잔해요. 메신저가 언제 도냐 하면 2시부터 돌아요.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어때? 근데 잠깐 기다려봐. 6시까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친구들 나중에 그 친구는 빼는 거예요. 그 친구 포함해서 예약을 했는데 늘 마지막에 이렇게 비게 되니까 이 친구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럼 옛날에는 회사가 정말 자기 삶이고 그게 그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진짜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배제되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했던 게 이제 멸사봉공, 겸업금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겪어봤던 분들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놀래죠. 회사 어떻게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익숙해지고 있는 게 집 안에서도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모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은퇴하신 교수님 얘기였는데 아침에 정장하시고 건너방 가신다고. 그게 효과적이래요. 실제로 심리학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였는데 장소에 의미가 부여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드를 바꾸는 작업들이 된다고. 공간의 구분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의도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 딱 일하는 시간이다. 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저만의 합리적인 루틴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작업실을 따로 챙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분이 안 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풋에 의해서 내 생각이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루틴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가 회사를 약간 작업실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나오고 본인이 선택한 공간이라면야 뭐 더할 나위 없는데 반드시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있잖아요. 뭐 초재구 있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속박이니까. 주도성을 확실히 이렇게 가져가신 케이스인 것 확실히 같아요. 어떤 형태의 문제보다는 주도성의 문제 약간 그런 거. 저는 또 흥미로운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직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번 휴가엔 뭐 해요?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일종의 관심이자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딱 던지면 묻지 마세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재현 씨? 예. 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한 부장님께서 휴가 때 뭐 할 거니 하셔서 바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직장에서 어떤 형태의 질문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면 되게 쉬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들은 이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친소관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동료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문화였어요. 그 다음에 익스큐즈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우리가 맡아줍시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나오는 건 전 너무 즐거워요. 예. 저희 부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제 기준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나가서 욕먹지 않길 바라는 거죠. 사고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내면에서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로 약간 상처받으시나? 아니요, 배워야 돼요. 다른 관점 배워야 되고 새로운 규칙 배워야 되고 나가서 강연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요.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의 어떤 감수성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가서도 말씀드리는 게 더 새롭게 조인한 분들이 그런 감수성들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보통은 이제 우리 문화로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민감성을 유지하는 게 맞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제 나이 때 뭐 하셨는지. 계속 공부를 했죠. 제가 공부한 거 전산학이니까 이걸 배우면 뭔가 하겠지 정도. 그리고 전산학이라는 게 다양한 필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운 좋게 우리 회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었을 때 자산이 사람들 남긴 글이잖아요. 남긴 자료들이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아,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사람 생각 보는 거 내가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 패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흥미 느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미디어나 이런 데 비춰졌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사장님은 나름 성공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력 이게 아니라 정확히 운 좋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다 누군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든요. 주목받는 확률은 낮아요. 친구들 보면 아직 취직 안 한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 삶의 시기가 사실 찾아갈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는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고 네가 빨리 선택을 해야 돼. 강요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선례를 좀 많이들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직 너가 고민할 시기 맞고 괜찮아. 지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거든요. 몰랐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만큼의 성취를 해야지 라고 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법인 설립이 2000년도였고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2010년대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수많은 시도를 해본 거예요. 사방에 시도해 보다가 엉뚱하게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는 게 유망해진다며 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력도 하면 못했을걸요? 왜냐면 10년 이상 기간이 그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개도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니까 20년이 넘게 걸린 건데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은 걸리고 심지어 그 결과가 금방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했던 게 과정이었나 결과였나의 싸움이에요. 나는 성취가 목표예요. 성취는 사회적인 인정과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잖아요. 언제 나오게 될지를.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겠죠.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과정이 좋으냐, 과정을 내가 추구할 만큼 거기에 주제에 천착하고 있느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전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운하고 이 존버라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운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일이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힘든 건 똑같을 텐데 이거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젊을 때 부사장님이 이제 돌이켜보면 의도치 않았고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운이 있었던 건지 함께 시작했던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일단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신뢰해주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있어야 이만큼의 훌륭한 분들이 다시 또 모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의장님부터 얼마나 많아요. 함께했던 동료분들이. 두 번째는 추구해야 돼요. 운이라는 게 시도 후에 남게 되는 확률이 운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나올 순 없잖아요. 요행이 아니라는.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그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우연히 얻게 되는 행운도 있는 거지. 그냥 나는 결과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기대값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오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운이니까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운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할 텐데 그중에 나한테 그 운이 오게 될 확률이 얼마나 낮으니 그러면 더 많이 시도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복권을 사야 맞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창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그 책들이 있었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계관이 약간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책이 포뮬러예요. 그 포뮬러는 뭐냐 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생전에 내가 했던 결과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공의 생각이 다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를 본 거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를 가진 분들의 변별력이 없다. 차이가. 그 다음부터는 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전제가 있죠. 뭐냐면 일단 일정 기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건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훌륭히 준비를 했어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이는 적다는 얘기라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선택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지 말라. 이유는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또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시도를 많이 해라. 이유가 된다는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시도를 많이 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얘기가 포함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이 책 얘기에서는 뭐냐면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당신 혼자인만으로 된 건 아니다. 사회 문화적인 자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분이 가졌던 열패감과 낙담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건 메리토크라시죠. 얘기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운이다 그러면 다 운이니까 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낙관주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와 깊이를 가지지 못하면 아예 복권을 못 산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버티기 위한 건데 버티다는 건 뭐냐면 꾸준한 실행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그거를 놓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속 복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지난한 일인데 그걸 버티려고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면 불가능할 거다. 부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표지라는 게 있는데 우연히 마주치고 발견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 일을 안내해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주거든요. 흥미로운 건 연금술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연금술 때문에 우리의 지금 안락함이 만들어졌대요. 화학적 시도와 수많은 부산물들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경험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의 꿈이 더 강화되거나 변화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뭐죠? 추구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수주대토하면 남는 건 없어요. 이런 형태의 얘기를 이따금 할 일이 생겼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나한테 유리해요. 추구하는 게 있으면 일상이 즐겁거든요. 근데 결과가 목표가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불행해요. 오늘도 꽝이구나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니까 과정이 즐거운 자신만의 본진을 정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해주셨던 고양이 스토리랑 비슷한 그건 진짜. 맥락이네요. 그거는 사실 오늘이랑 좀 비슷한데 CBS의 선생님들이 저랑 잘 맞아요. 질문 좀 드리러 가려고요. 오세요 그랬고요. 근데 뭐예요? 여쭤봤더니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때 해봤던 걸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걸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도 보고 굉장히 울림이 있었죠. 입사하신 이 계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운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했던 그 인터뷰도 운이었고 그걸 보고 들어오신 것도 운이었고 다 운인 것 같아요, 인생은. 추구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한다. 그 생각과 같은 사람은 함께 하지 않을래?를 보낸 거고 외딴 섬에서 병에다가 메시지 넣어서 보내면 누군가 받는 거 그걸 받으신 거죠. 부사장님이 7년 전에 저희를 염두하고 세바시를 찍은 인터스텔라 같은 저는 그쪽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그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왜 했겠으며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과의 조우를 기대한 게 아니라 미리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요. 저는 그쪽입니다. 사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걸 책 제목으로 쓰고 싶었는데 재현 씨가 극적으로 반대해서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제목을 못 쓴 거죠. 왜 반대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안 이상해지죠. 재현 씨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결정론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얘기하신 거죠. 왜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에이씨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찍은 것도 또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그럼요. 예.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자네 동료가 되지 않겠나?
중요하네요. 정말 오늘 부사장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식구들은 서로 얼굴 보고 밥 먹었나 물어보지 속 깊은 얘기 안 하잖아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들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일지 몰라도 그걸 표현하진 않죠. 쑥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길 바래요. 소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 믿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유한한 시간에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랑 언제까지 함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랬을 때 함께 있었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따로 선생님인 거예요, 저한테.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되니까 똑같이 저도 뭔가를 발신하고 있는데 발신한 거에 섬세함이 퇴색되기 전에 많이 받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부장님 사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더 농축액이 많은데 맛있는 데 가서 농축액을 들어보도록 좀